혹시 60년생 정순이? 너 순이 맞지? 나야, 박진석. 순이는 놀라서 한참 바라보다가 그제야 기억이 떠오른 듯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순간 오래된 동창을 향한 반가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속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죠. 진서가 잘 만났다. 너한테 지금 꼭 말해야 할 사실이 있어. 카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가방을 내려놓았죠. 마치 결심한 사람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너 와이프가 숨겨둔 딸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도대체 오랜 동창이었던 두 사람은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박진석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은 고성희가 지강호에게 미끼처럼 던진 5억 원의 숨은 진짜 속내,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러 간 정순이가 뜻밖의 동창 박진석을 만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성희의 악행이 드러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강우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지강호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은호 누나 키워준 값이래. 그 친모라는 사람이 나를 불러서 주더라고. 진짜야. 혹시 몰라서 녹취까지 해뒀어. 정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덥석 받았다는 거야? 그 여자가 얼마나 악질인지 알면서 이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줬을 것 같아? 지강호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은호 누나 키운 값은 있잖아. 이 돈이면 방 세 칸짜리로 이사도 갈 수 있어. 누나도 이제 자기 방 하나쯤 있어야지. 그 말을 들은 정순이는 참았던 화가 서서히 치밀어 올랐습니다. 넌 정말 왜 이렇게 철이 없니? 그 여자가 이 돈을 왜 줬을까? 누나 간을 빼가려는 속셈 아니겠니? 어서 이리 내. 한 푼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다시 돌려줄 거야.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이 돈 받은 건 누나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 얘기 들으면 누나 가슴이 얼마나 터지겠어. 지난 밤 지강호는 고성희가 건넨 5억 원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분은 단 하나였죠. 은호에게 간이식을 부추겨달란 말.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한 문장. 수술만 잘 끝나면 5억을 더 드릴게요. 그 말이 지강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고성희의 속셈이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고성희는 단순히 키워준 값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미끼 삼아 더 큰 판을 벌일 계획을 이미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정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누나 간값이 고작 5억이라고 생각하니? 100억을 준다고 해도 우리 은호간 절대 안 줘. 순이는 분통한 마음에 눈물이 새어나왔죠. 철 좀 드나 싶던 강호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 아프게 마음에 박혔기 때문이죠. 수십 년 만에 나타나 친모라는 이름으로 딸의 간을 빼내려는 고성희. 그 뻔뻔함도 괘씸한데 이제는 강호에게까지 접근해 돈을 쥐어주고 마음을 흔든다는 사실에 순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우야, 잘 들어. 그 고성이라는 여자가 무슨 속셈으로 이 큰 돈을 줬는지 모르지만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흔들어 보려는 여자야. 은호 누나는 간이식 안 하기로 이미 정했어. 그런 누나 더 이상 흔들지 마. 그리고 그 여자는 누나 건강검진 때 몰래 간 적합 검사도 했대. 적합하지 않았으면 찾지도 않았을 괘씸한 여자라고. 순이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어갔죠. 강우 너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우리도 피맛이 어떤지 한번 보여줘야지. 그제야 강호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그 상처의 값을 5억이라는 숫자로 환산하려 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죠. 알겠어.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순간 돈에 눈이 잠깐 멀어서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근데 이 돈 받은 걸로 우리가 또 다른 덤터기 쓰는 건 아니겠지? 그 전에 얼른 돌려줘야겠다. 그 한마디에서 순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고성이라면 그럴 사람이지. 돈을 미끼로 걸고 뒤에서 어떤 덫을 더 준비했을지 모르는 여자. 함부로 들고 있다간 오히려 우리가 죄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을 감히 돈으로 따져? 배은망덕한 엄마 같으니라고. 순이는 씩씩거리고 부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순이는 세상을 떠난 남편이 오늘따라 유난히 그리워졌어요. 여보, 이럴 때 당신이라도 곁에 있었으면 든든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세상이 잔인할까? 여보 거기서 우리 보고 있죠? 우리 은호 꼭 좀 지켜줘요. 그 말에는 수십 년 동안 딸을 품고 살아온 한 엄마의 애틋함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결국 순이는 눈물을 훔치고 마음을 다잡은 뒤 그 돈을 꼭 쥔 채로 가온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이 돈을 돌려주고 더는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게 막겠다는 단단한 결심이었죠. 하지만 가온재단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순이는 예상치 못한 한 사람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박진석이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순이에게 다가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고성이가 첫운파는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과연 박진석은 순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한편 역시나 고성이가 지강호에게 접근한 건 그저 간이식 말 한마디만 해달라 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고성이는 어떻게든 간이식을 받아내기 위해 지은호 가족 전체를 흔들어버릴 판을 깔아두고 있었죠. 지난밤 지강호가 5억 원을 건네받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찰칵 사진을 찍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바로 고성이가 은밀하게 심어둔 파파라치였습니다. 고성이의 속셈은 따로 있었죠. 그 사진 한 장이면 지강호가 돈을 요구했다는 누명을 씌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미 강호의 얄팍한 전적을 파악하고 있던 고성이는 강호의 과거 사기 사건까지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치 지강호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것처럼 꾸며서 말이죠. 결국 고성이는 협박을 당했다는 식으로 꾸며 피해자 행세를 하려는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더 끔찍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지강호가 끌려가게 되면 마음 약한 지은호가 결국 합의 명목으로 간이식을 해주는 것. 고성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성이의 악질은 어쩌면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할까요? 고성이는 혼자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웃으며 상상했겠죠. 은호야, 그러게 진작에 간이식을 했으면 되잖니. 왜 가족까지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릴까?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 잔혹함이었죠. 한참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던 고성이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진행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된다 믿었던 그때 박진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점심 어때? 고성이는 잠시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대답했죠. 어머, 당신 신제품 출시로 바쁜데 시간이 돼요? 저야 뭐 늘 오케이죠. 그러자 박진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처음 만난 날이잖아. 눈 내리던 그날 내가 당신에게 반했던 날. 그걸 기억도 못하면 서운하지. 말끝에는 웃음이 묻어 있었고 고성이의 얼굴에도 잠시 따뜻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내가 직접 갈게. 준비하고 있어. 그렇게 다정한 마음으로 박진석은 가온재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이 길 위에서 고성이가 쌓아 올린 거짓과 속임수의 실체를 정순이가 들고 나타날 줄은 말이죠. 한편 박진석은 가온재단 입구에서 서성이는 한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한 손에 들린 검은 가방이 유난히 묵직해 보였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왜 앞에서 저렇게 머뭇거리지? 이상한 기척에 진석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볼 일 있으신가요? 깜짝 놀란 순이는 흠칫하며 돌아섰고 진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살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오래지 않아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60년생 정순이? 너 순이 맞지? 나야, 박진석? 순이는 놀란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제야 기억이 떠오른 듯 웃었습니다. 어머, 너 진석이 맞니? 정말 귀티가 난다. 못 알아볼 뻔했어.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가온재단에 볼 일 있어? 박진석의 질문에 순이는 본능처럼 가방을 재빨리 뒤로 숨겼습니다. 그 안에 든 5억 원이 마치 뜨거운 돌덩이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지요.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와봤어. 근데 넌? 순이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순이의 가슴을 찢듯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고성이 그 여자가 바로 동창 박진석의 아내라니. 잠시 어지러운 숨을 고른 순이는 도망치듯 돌아서려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도망치지 마. 지금 말하지 않으면 은호가 또 상처받을 거야. 순이는 아주 작은 용기 하나를 온 마음으로 끌어올렸죠. 순이는 진석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석아, 잘 만났다. 너 지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 두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잠깐의 정적을 두고 이어진 한마디. 너 와이프 숨겨둔 딸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진석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순이야, 너 잘못 알고 있나 본데. 재혼 전에 아들 하나 있었어. 지금 미국에서 공부 중이야. 순이는 답답함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진석아, 너 도대체 어디까지 속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숨겨진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고성이 쌍둥이 아들딸이 있어. 너랑 결혼할 땐 아들만 데리고 갔고 딸은 버렸어. 그 버린 딸을 내가 입양해서 키웠던 거야.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근데 글쎄 이제 와서 우리 은호를 찾는 거야. 아들 간이식이 필요해서 은호에게 접근한 거야. 교양 있는 척 우리 은호 건강검진도 공짜로 시켜주더니 그것도 다 간이식이 적합한지 검사했던 거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진석은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 채 멍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자신이 알고 있던 26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이는 휴대폰을 꺼내 며칠 전 고성이가 식당에서 협박하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강호에게 5억을 줄 테니 간이식 말 한마디만 해달라며 돈 가방을 쥐어준 녹취까지 들려주었죠. 그 순간 박진석의 얼굴은 칼처럼 굳었습니다. 숨도 쉬지 못한 채 눈동자 깊은 곳에서 느리지만 무섭게 분노가 피어올랐죠. 순이야, 네가 말한 게 다 사실이라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순이가 들고 온 가방을 조심스레 받았습니다. 이 돈은 내가 돌려줄게.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지금은 정신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죄값 치르게 할게. 진석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예전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대신 깊은 배신감과 차가운 각성만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진석은 가온재단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진석의 머릿속엔 오직 한 사람, 순이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진석에게는 말 못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모르겠지. 내 남편이 누구보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어. 사업 초창기 둘은 고생을 같이 했고 밤새 사무실에 불 켜놓고 버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은호의 양아버지 사업이 크게 흔들렸을 때 박진석은 도와달라는 그 손을 끝내 잡지 않았습니다. 난 그때 내 앞가림만 하겠다고 너희 가족을 외면했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양아버지와 진석 딱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배신감과 실망으로 양아버지는 서서히 무너져갔고 결국 세상을 떠났지만 순이는 끝까지 그 사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석은 그 사실을 평생 가슴 깊이 묻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외면했으니 지금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구나. 순이 앞에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벌하듯 밀려오는 회한이 진석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선 아내 고성이의 만행까지 알게 되었으니 이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업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나도 이 벌을 받는 거야. 진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진석의 숨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회사 전반의 경영까지 챙겨야 할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났죠. 성재야, 이제 부사장이 됐으니 회사의 흐름을 내가 하나하나 파악해야지. 박진석은 사업 감각은 물론 경영자로서의 자질까지 성재가 갖추고 있는지 차근차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든든한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묵직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진석은 성재가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에 흐뭇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성재가 곧 밝혀낼 그 사건이 모든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역시 바쁜 업무를 보던 중 성재는 회계장부를 살피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자꾸 안 맞지? 거래처에서 받은 이 돈, 어느 명의로 흘러 들어가는 거지? 장부의 흐름을 다시 쫓아가던 성재는 금세 낯선 숫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디로 보내진 건지 확인해보니 그 돈이 바로 가온재단의 홍보비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온재단 홍보.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계속 새어나가는 거지? 의심이 든 성재는 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가온재단 회계 한번 차분히 들여다봐. 아무 말 말고. 며칠 후 비서는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성재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엔 차마 눈을 떼기 힘든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가온재단의 자금이 홍보비로 빙자돼 빠져나간 뒤 교묘한 우회 경로를 통해 고성이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들. 성재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죠. 성재는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많은 돈들을 어디에 쓰고 계신 겁니까? 성재가 파헤쳐낸 이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성재는 결심한 듯 아버지 박진석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녁 무렵 박진석과 박성재는 회사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의 얼굴에서 무언가 큰 결심이 서린 걸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성재야, 무슨 일이냐? 성재는 꾹 눌러 담아왔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온재단 돈을 수년 동안 빼돌려왔습니다. 박진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고성이의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흐름, 홍보비로 위장된 출처, 그리고 사라진 회계 기록. 박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성재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진이가 사실 많이 아파요. 간이식을 앞두고 있어요.
박진석은 낮에 순이에게서 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성재야, 지금 당장 우진이한테 가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한우진은 창가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우진의 눈가가 금세 뜨겁게 젖었죠. 아버지, 박진석은 무거운 숨을 삼키며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이나 우진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죠. 그때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죽기 전에 이제는 진실을 말할게요. 아버지가 예전에 말씀하셨죠. 용진병원으로 저를 데려다줬던 그날 어머니의 모정에 반했다고요. 박진석은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날 진실은 달라요. 우진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전 그날 아프지도 않았어요. 아프다고 운 게 아니에요. 그날은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버리고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놀란 얼굴이었죠. 동생이랑 그날 생이별했어요. 그런 엄마가 이제 와서 동생 간을 뺏으려고 해요. 전 절대 그 간 못 받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우진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릴 용진병원 앞에 내려주고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작전 성공이야. 그 말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박진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우진은 힘겹게 마지막 말을 짜냈습니다. 엄마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게 98년의 진짜 진실이에요. 순간 박진석의 눈앞에서 세상이 하얘졌습니다. 진석은 더는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병실 책상을 콱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을 열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여길 다들 어떻게. 고성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인간이냐고. 박진석의 온몸은 분노로 벌벌 떨렸습니다. 평생 쌓아온 침착함도 성공한 기업가의 위엄도 그 순간 다 무너졌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고통 섞인 신음을 냈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걸 모르고 저 여자의 거짓에 속아 아픈 너를 몰랐구나. 넌 아무 죄 없어. 동생 간을 뺏는다는 죄책감도 갖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널 살릴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구나. 박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따뜻한 아버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은 부드러웠지만 배신한 아내를 쳐다보는 순간 차갑게 얼어붙은 칼날보다 서늘한 분노가 다시 번졌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저지른 업보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려받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얼어붙은 고성이, 그녀를 본 박진석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그러나 무섭도록 단단한 발걸음으로 고성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은 26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고성이?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전체를 울릴 만큼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집에서 나가. 고성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눈만 굴렸습니다. 여보, 다 오해예요. 박진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해? 오해라고. 내가 길바닥에 아이를 버린 것도? 우리 우진을 시켜 연기하게 만든 것도? 쌍둥이 여동생을 버려놓고 26년 동안 입을 닫은 것도? 그게 오해야. 고성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내 모정을 약점 삼아 이 집에 들어와.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박씨 집안에서 당장 섞어줘.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박진석의 목소리는 더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목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야망, 가온재단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내 손에 남지 않을 거야. 맨몸으로 들어왔을 때처럼 똑같이 한 톨도 남기지 말고 그대로 나가. 고성이는 벽에 기대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요. 박진석은 단호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로 뒤덮인 당신 말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어. 병실 안엔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성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에게 천벌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병실 문이 열리자 경찰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두에 선 수사관이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고성희 씨 맞으십니까? 고성이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단 한 줄의 동정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비자금 횡령, 업무상 배임, 가족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 및 강요, 미성년 자녀 유기 정황, 증거 조작 혐의로 고성희 씨를 체포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체포한다고요? 이건 오해야.
그러나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고성희 얼굴 바로 앞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가온재단에서 빠져나간 18억의 자금 흐름이 고성희 씨 개인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낸 증거들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지강호 씨에게 5억을 건네며 간이식을 종용한 정황, 그리고 당시 파파라치의 사진을 이용해 지강호 씨에게 협박 누명을 씌우려 한 증거 조작 혐의까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야. 이제 정상이 코앞인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차갑고 깊은 절망만이 깔려 있었죠. 이제 그만해. 내가 쌓아온 모든 거짓이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거야. 고성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박진석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인 넌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끝나 있었어. 그 말과 동시에 경찰이 고성희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그 차가운 금속 소리는 고성희의 26년 거짓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